반도체 호황은 이미 끝났다. 지금이 피크아웃이다. HBM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결국 공급 과잉이 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계좌에 담고 있는 투자자라면 요즘 가장 자주 듣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정확히 이 세 문장일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두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은 2026년 1분기 53조 7천억 원, 2분기에는 89조 2천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왔고 SK하이닉스는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60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두 회사 역사를 통틀어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숫자가 지금 실적표에 찍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주가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37만 원대에서 23만 원대까지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는 298만 원에서 142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여기에 언론과 개인 투자자들은 메모리 겨울이 또 온다. 실적 좋아봤자 지금이 고점이다 라는 해석을 붙입니다. 과연 정말 그런 것인지 숫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시장이 이 두 회사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한 세대 뒤처져 있습니다. 장기 계약을 맺었다거나 버는 돈에 비해 저평가라는 이야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진부한 정보입니다. 오늘 꺼낼 이야기는 아직 시장의 계산기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쪽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최근의 폭락이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과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되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함께 보입니다. 오늘 짚을 기둥은 모두 4개입니다. 첫째는 HBM을 만들수록 일반 메모리가 사라지는 공장 산수, 둘째는 AI가 기억을 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일, 셋째는 HBM4부터 규격품이 아니게 되며 갈리는 두 회사의 무기, 넷째는 판 자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HBM 전용 공장이 따로 있고 일반 메모리 공장은 그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HBM은 기존의 일반 메모리를 만들던 바로 그 원판, 즉 웨이퍼 공정 라인에서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일반 메모리는 원판 한 장에서 잘라낸 칩 하나가 그대로 제품 하나가 됩니다. 반면 HBM은 그 칩을 위로 12장에서 16장씩 쌓아 올려야 제품 하나가 완성됩니다.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원판에서 나온 칩이 10개 넘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쌓는 도중에 한 층이라도 불량이 나면 그 아래 쌓아둔 칩까지 통째로 버려집니다. 폐기율이 극도로 높은 구조라서 실제로 소모되는 원판 양은 단순 계산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HBM 한 개가 세상에 나올 때마다 시장에 풀릴 수 있었던 일반 메모리 수십 개가 원천적으로 소멸합니다. 12층을 쌓다가 9번째 층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아래에서 멀쩡하게 만들어진 8층까지 함께 폐기물이 됩니다. 칩 하나가 불량이면 그 칩 하나만 버리면 됐던 예전 방식과는 손실의 크기가 아예 다른 세계입니다. 이 구조를 빵집으로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오븐 10개로 하루에 식빵 100개를 굽는 동네 빵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느 날 10층짜리 웨딩 케이크 주문이 밀려들어서 오븐 9개를 케이크 제작에 몰아넣으면 식빵을 구울 오븐은 딱 하나만 남습니다. 케이크를 쌓다가 반죽이 무너지면 그 오븐과 재료를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네 식빵값은 빵집 주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계산기에는 케이크가 얼마에 팔리는지만 들어가 있고 그 옆에서 식빵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HBM에서 누가 몇 %를 가져가느냐만 따지는 기사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비유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이크론은 같은 공장 생산 능력으로 HBM을 1만큼 만들면 일반 메모리는 3만큼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일반 메모리 가격이 올랐을 때 HBM 라인을 다시 일반 메모리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라인 하나를 바꾸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바꾼 다음에는 고객사 재인증 절차에 다시 몇 분기가 들어갑니다. 한번 줄어든 일반 메모리 공급이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HBM 주도권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밀리더라도 HBM 생산이 늘어나는 동안 남아있는 일반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요 쪽에서 벌어진 변화입니다. 예전에 AI는 오늘 날씨 어때? 같은 질문에 몇 초 만에 답하고 끝나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작업에는 기억이라는 것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주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고 비행기와 숙소까지 예약해달라고 시키면 혼자서 수십 분 동안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동선을 계산하며 일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오래 일하려면 방금 찾아낸 항공권 시간과 숙소 후보를 계속 어딘가에 적어둬야 합니다. 그 작업 메모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KV 캐시입니다. 문제는 작업이 길어질수록 이 메모장의 용량이 폭증한다는 점입니다. HBM은 속도는 최고지만 용량이 작아서 이 메모장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일반 SSD는 용량은 크지만 속도가 느려서 AI가 작업할 때마다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업계가 찾아낸 답이 메모리를 3단계로 나누는 계층화 구조입니다. 당장 계산할 데이터는 HBM이 맡고 작업 메모장인 KV 캐시는 서버용 D램이 받아주고 덩치가 큰 저장 자료는 기업용 SSD가 담당합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AI 수요가 늘어날수록 HBM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가 함께 팔려 나가기 때문입니다. AI가 기억을 하기 시작한 순간 메모리 회사가 파는 물건의 목록 자체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게 말로만 그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증거는 공식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청주 낸드 공장에 19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하면서 그 사유로 기업용 SSD 수요와 AI KV 캐시 저장 수요 대응을 적었습니다. 시장은 아직도 이 회사를 그저 HBM을 잘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기업용 SSD와 서버용 D램까지 한꺼번에 터지는 선순환 구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19조 원이 넘는 돈을 낸드 공장에 넣겠다는 결정은 회사가 다음 수요를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회사를 HBM 한 줄로만 평가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SSD와 D램까지 묶어서 보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정확히 거기입니다. 세 번째는 HBM4부터 판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메모리는 규격품이었습니다. 규격이 같으니 가격이 비싸지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면 그만이었고 협상력은 사는 족이 지고 있었습니다. HBM4부터는 이 전제가 깨집니다.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고객들이 전력 조절 기능처럼 자기들만의 요구사항을 넣어달라고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HBM의 맨 아래층인 베이스 다이는 이제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규격품이 맞춤품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사를 바꾸는 순간 검사와 인증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고 그만큼 제품 출시가 늦어집니다. 가격이 비싸도 쉽게 갈아타지 못하니 만드는 쪽의 협상력이 극대화됩니다. AI 칩 하나가 몇 달 늦게 나오는 손해와 메모리를 조금 더 비싸게 사는 비용을 저울에 올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회사를 괴롭혀온 가격 협상의 구도가 여기서 뒤집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회사의 전략이 갈립니다. SK 하이닉스는 TSMC와 손을 잡았고 2025년 9월에 업계 최초로 HBM4 개발을 마치고 양산 준비를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전부 자기 손으로 처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적자만 쌓아오던 자체사 나노 파운드리 라인에 자사 HBM4 베이스 다이 물량이 채워지면서 6월 기준 수율이 80% 안팎까지 올라오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바깥 고객을 설득해 채우지 못하던 공장을 자기 제품 물량으로 채워서 손익분기를 넘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HBM4가 잘 팔릴수록 메모리에서 한 번, 파운드리 공장에서 또 한 번 버는 쌍끌이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번째는 다음 판에서 쓰일 무기입니다. 지금 AI 칩 한 장에 붙일 수 있는 HBM 용량은 288GB가 한계입니다. 이 벽을 넘기 위해 나온 것이 고대 역폭 플래시, 즉 HBF입니다. 낸드를 HBM처럼 층층이 쌓아 AI 칩 옆에 붙이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용량이 288GB에서 4.6TB로 16배까지 늘어납니다. 낸드는 수명이 짧지 않느냐는 지적이 바로 따라붙습니다. 카이스트 테라랩의 검증 결과 AI 작업은 쓰기보다 읽기 위주라서 수명이 6.64년으로 나왔습니다. 서버가 요구하는 최소 수명인 5년을 넘긴 숫자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이 규격을 공식 표준으로 함께 공개했고 2027년 말에서 2028년 사이 제한적으로 도입한 뒤 2029년에서 2030년에 본격화하는 일정으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열린 메모리 행사 FMS 2026에서 ZHBM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HBM을 AI 칩 옆이 아니라 바로 위에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옆으로 이동할 거리 자체가 사라지면서 성능이 최대 8배까지 올라갑니다.
메모리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메모리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바꾸는 경쟁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은 칩을 쌓고 붙이는 조립 공정과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다뤄야 구현이 가능합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조립까지 한 손에 쥔 수직 계열화 구조가 유리해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실적도 좋고 기술도 이런데 주가는 왜 반토막이 났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답은 수급 착시에 있습니다. 7월 말 금융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진입 문턱을 크게 올렸습니다. 계좌에 현금 3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하루 1조에서 2조 원씩 오가던 거래량이 8천억에서 9천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거래가 마르자 운용기관들은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들고 있던 주식을 강제로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실적이 나빠져서 나온 매도가 아니라 판돈 자체가 강제로 줄어들며 터진 매도였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이렇다면 되돌아오는 속도도 그만큼 빠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무너져서 빠진 주가는 이익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사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라져서 빠진 주가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순간 되돌아옵니다. 주 하락은 차트에서는 똑같이 생겼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반대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증권가 일각은 2027년 중국 CXMT 같은 신규 설비가 돌기 시작하고 모바일과 노트북 쪽 원가 부담이 겹치면 범용 메모리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진짜 리스크가 AI 수요 쪽이 아니라 미국 빅테크의 투자 자금 쪽에 있다고 봅니다.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조정되는 것이 투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2개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재고 주수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적자 감소 수치입니다. 재고가 다시 쌓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상승 논리는 철회해야 합니다. 파운드리 역시 한두 분기 반짝이 아니라 확실한 흑자 기조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재고 주수는 3주 안팎입니다. 정상으로 보는 수준은 2달에서 석 달치입니다.